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익숙할 줄은 몰랐다. 그 익숙함이 내 모든 걸 무너뜨릴 줄도 몰랐다. 평범한 하루의 끝, 내 아들은 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안엔 내가 지켜야 했던 모든 것에 파괴가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 그 속삭임, 그 손짓, 그리고 그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20년의 결혼 생활, 함께한 기억, 우리 아이, 그 모든 걸 부정해야 하는 순간 나는 진실 앞에 무너졌다. 나는 부산 출장지의 낯선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적고 있었다. 식탁에는 미지근한 김치찌개와 소주 반 병. 서울의 집보다 작고 어수선한 이곳, 그저 임시로 버티는 공간일 뿐이었다. 사흘째 밤을 혼자 보내는 중이었다. 연주와 도윤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과 떨어진 지 이제 겨우 석 달이 지났지만 마음은 벌써 몇 해가 흔 듯 무겁다. 조금만 참자. 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윤이었다. 아빠, 이거 꼭 봐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영상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요즘 도윤은 종종 친구들과 찍은 장난 영상이나 이상한 동물 클립을 보내곤 했다. 나는 대충 도시락을 내려놓고 습관처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어두운 공간이 천천히 나타났다. 카메라가 흔들리다 초점을 잡았을 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 방, 그 침대, 그 커튼 주름, 전부 우리 집이었다. 내가 직접 조명 각도를 조절했던 그 침실. 순간 부드럽고 익숙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내 가슴이 조여왔다. 연주였다. 그리고 이내 낮고 느긋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화면이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위 둘의 모습이 드러났다. 연주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남자의 손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익숙하면서도 모르는 얼굴. 나는 손끝이 떨렸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뭐지? 숨을 고르며 영상 재생을 멈췄다. 화면 속 연주의 모습이 정지된 채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짧은 대화, 서로의 손길, 소리 없는 시선 교환. 도윤이 저걸 직접 본 거라고? 이걸 찍은 거라고? 머리가 하얘졌다. 심장도 생각도 말조차 멈췄다. 나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어두운 침실이 또다시 내 눈앞에 펼쳐졌다. 이번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더 알아야겠다는, 아니,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한 마음으로 뚫어지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초반, 영상의 흔들림, 낮게 깔린 시야, 화면이 문틈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에서 확신이 들었다. 도윤이었다. 이건 누가 몰래 숨겨 찍은 게 아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 두 눈으로 마주하고 촬영한 영상이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그 나이에 직접 보고 그 어린 가슴은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내가 느낀 이 충격이 이렇게 참담한데 그 애는 그날 밤 혼자서 이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까? 분노가 목끝까지 치밀었다. 이연주에 대한 배신감은 이미 내 안에서 일종의 독처럼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아이를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이었다. 나는 그토록 가족을 위해라며 자신을 설득해왔다. 출장, 야근, 주말 없는 근무, 모든 게 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여겼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아들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소주병을 들었다.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혀끝이 얼얼해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통증은 오히려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뭔가를 부수고 싶을 만큼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겨우 참았다.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렸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아빠야. 영상 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이 어쩌면 도윤의 모든 대답일지도 몰랐다. 말할 수 없었을 만큼 아팠던 거겠지.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다. 검색창에 서울 은평 야간 이동이라고 치고 택시 앱을 켜고 대중교통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 이 시간, 도착하려면 대략 2시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서둘렀지만 손은 끝까지 떨렸다. 한 손엔 충전기, 다른 손엔 셔츠 2벌,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마저 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서연에게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따질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곧 포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직접 가서 봐야 했다. 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입으로 듣고 내 마음으로 정리해야 했다. 짐을 들고 문을 나서기 직전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도윤.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보낸 건 단순한 알림이나 고발이 아니었을 것이다. 도윤은 아빠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망설임 없이 진실을 던진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찍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심을 바라보며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한때 우리가 함께 걸었던 거리, 아이를 안고 웃으며 장 보던 시장 골목, 첫 전세 계약서를 들고 기뻐하던 카페 앞, 모든 게 지나갔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풍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모든 기억의 끝자락에 선 채 가장 견딜 수 없는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새벽 4시, 부산역 대합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여전히 밤의 끝에 걸쳐 있는 시간, 모두가 잠든 도시에선 이른 아침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각자의 침묵 속에 웅크려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잠은커녕 눈을 감을수록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더 또렷해졌다. 이연주의 웃음,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그 침묵과 몸짓, 모든 장면이 반복됐다. 편집 없는 현실, 도윤이 보낸 그 2분 47초는 나의 지난 15년 결혼 생활을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아니 도윤한테 이럴 수가 있지. 입술을 깨물었다. 말로 뱉을 수도 없는 이 질문이 목구멍에 걸려 삼켜지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분노보다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화면은 익숙한 침실을 비췄다. 문틈 사이로 촬영된 영상이라 카메라가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참으로 또렷했다. 이연주의 얼굴,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하고 단정한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안심하듯 미소 짓는 여자였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 표정을 결혼 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이 영상 속에서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며 그녀가 서울에 남겠다고 했을 때, 도윤의 학원, 학교,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당분간 혼자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데 고작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어폰을 끼고 다시 소리를 높였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어.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아. 그 말,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단어, 오빠.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평범한 단어 하나가 이토록 날카롭게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단어는 이연주가 나를 부르던 단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는
영상이 끝날 무렵 화면이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 너머로 도윤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짧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도윤아, 아빠 지금 서울로 간다.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가 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냥 도윤이 듣기만 해도 혼자가 아니다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곧 열차 탑승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가방을 메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객차 안은 대부분 잠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불 꺼진 건물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이번엔 남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30대 후반쯤, 셔츠 단추는 2개쯤 풀려 있었고 말투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이연주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어색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오래된 관계라는 게 눈에 보였다. 얼마나 오래된 건가? 몇 달? 아니면 몇 년? 나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이유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기억이 났다. 결혼 초 그녀는 내가 하던 창업 아이템을 밤새 옆에서 정리해줬다. 첫 월세 계약서 쓸 때 웃으며 사진 찍던 얼굴, 도윤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고 울던 그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로 다 지워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껴안을 수도 없었다. 잠을 청해보려 눈을 감았지만 화면 속 연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결국 나는 객실 승무원을 불러 와인을 한 잔 주문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의 온기에 가슴 한쪽이 잠시 따뜻해지는 듯했지만 그건 진통제일 뿐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메모 파일을 띄웠다. 제목은 연주에게 글을 몇 줄 썼다가 이내 지웠다. 한 줄을 쓰고 10줄을 지우기를 반복했다. 무엇을 말해도 그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도윤을 데리고 나온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다. 서울로 올라온 지 5시간, 이제는 모든 게 끝장날 문 앞에 와 있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한때 우리 집이던 곳. 하지만 오늘 이 집은 나를 더 이상 반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은평구 조용한 골목 끝, 하얀 2층 주택, 가로등 불빛이 벽면에 부딪혀 창틀을 흐리게 비추고 있었다. 2층 오른쪽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주머니 안쪽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숫자 조합, 아직 바꾸지 않았을까? 그 작은 기대가 내 손끝을 움직였다. 번호를 눌렀다. 철컥, 낮고 무거운 소리가 문틈을 가르며 울렸다. 열렸다. 나는 조용히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불은 꺼져 있었고 바닥엔 익숙한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며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절망을 마주하는 심장 소리였다. 복도 끝, 침실 문 앞, 빛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무언가 속삭이는 말들, 그리고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보낸 그 영상이 지금 현실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바닥에 닿은 금속이 차가워 숨이 멎는 듯했다. 지금 문을 열면 20년의 결혼, 모든 기억, 도윤과의 시간, 전부 끝이다. 그럼에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냈을지를 생각하자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실내 조명이 천천히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안엔 연주가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조명이 흐려서도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다. 그 미소, 내가 사랑했던 그 표정. 하지만 지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셔츠, 짧게 다듬은 머리,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둘 사이엔 어떤 거리감도 없었다. 그들의 공기엔 익숙함과 안정감이 녹아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아닌 분노로만 몸이 움직였다. 연주. 내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조용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하준이야? 그녀는 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외쳤다. 남자는 놀라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허둥지둥 주우며 물었다. 누구야 당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를 향해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이가 영상을 보냈어. 내 말에 그녀의 몸이 딱 멈췄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침실 안에 그녀와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상 속 목소리, 방금 전과 똑같은 장면, 현실과 화면이 겹쳐졌다. 연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만 제발 꺼줘. 하준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 도윤을 위한 일이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이 시선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한 환상이 될 것만 같았다. 옆에 있던 남자는 민망하게 옷을 주워 입고는 내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문 쪽으로 몸을 옮겼다.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현관 쪽으로 달아났다. 나는 쫓지 않았다. 그가 누구든 얼마나 치욕스러운 존재든 지금 내 분노는 단 하나의 대상만을 향해 있었다. 얼마나 된 거야? 입에서 나온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가웠다. 칼끝 같은 말이었고 공기조차 베일 듯한 긴장감이 방 안에 가득했다. 이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이불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하준아 미안해. 나도. 그녀의 말은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삼켰다. 미안하다고? 나는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지친 분노, 텅 빈 환멸,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 도윤이가 이걸 보고 뭐라 생각했을 것 같아? 내 아들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은 해봤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숨죽이며 울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참기 힘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쥐어뜯기는 것 같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어. 너 하나 때문에 도윤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 말에서 분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새어나왔다. 하지만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는 고개를 돌려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도윤의 방 앞에 멈췄다.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려 문을 열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 문이 열리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도윤아. 아빠가 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내 가슴에 묻으며 천천히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자. 너 아빠랑 같이 갈 거지?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 하나로 모든 대답이 충분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닫힌 침실 문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흐느낌. 그녀는 아직도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나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속으로 조용히 선언했다. 연주, 너랑은 끝이야. 나는 도윤을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현관을 나섰다. 서울의 밤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하지만 내 안엔 확실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48시간 뒤
나는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 서 있었다. 긴 비행 끝에 몸은 지쳤지만 내 옆에 도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깊은 곳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현주에게 이 결말을 안겨줄 것이다. 내 방식대로 아주 분명하게.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은 분명 익숙해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처음 보는 도시처럼 낯설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내 옆자리에는 이어폰을 낀 도윤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보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손을 빼냈다. 작고 조용한 그 거절이 온몸에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뚫어져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이 아이에게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짐을 내려놓고 말했다. 방 좀 정리해. 좀 쉬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텅 빈 집.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그 정적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쳤고 가장 위에 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하준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고요. 혹시 상대방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도윤이 보낸 영상이 떠올랐다. 분명한 증거였다.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 하지만 동시에 생각났다. 그걸 찍은 사람, 그걸 처음 본 사람, 그리고 그걸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아들, 도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영상은 우리 아들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짧은 정적 후 말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먼저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도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방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들, 밥 먹자. 나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뭐 먹고 싶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피자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조용히 닫고 휴대폰으로 주문을 넣었다. 잠시 후 피자가 도착했다. 나는 식탁 위에 박스를 올려놓고 도윤을 불러 마주 앉았다. 피자 상자를 열자 치즈 향이 퍼졌다. 하지만 둘 다 포크만 들었을 뿐 말이 없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그 영상 어떻게 찍은 거야?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긴 정적이 흘렀다. 나는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아빠가 알아야 너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눈은 테이블 끝을 향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자꾸 방 문을 잠그고 누가 왔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문틈으로 봤어요. 그리고 폰으로 찍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그 영상 속 장면을 보고 그걸 찍고 그리고 나에게 보내기로 결심하기까지. 왜 아빠한테 바로 보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상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빠를 속이는 것 같아서 화났어요. 아빠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도윤아.
너무 잘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이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 너한테 상처 안 가게 할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왜 그랬어요? 우리 가족 괜찮았잖아요. 나는 도윤을 끌어안았다. 작은 어깨가 내 품 안에서 조용히 떨렸다. 아빠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제 너랑 아빠 둘이 새로 시작하자. 며칠 뒤 나는 도윤을 새로운 중학교에 등록시켰다. 등교 첫날 도윤은 말없이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친구들과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 나누는 모습, 말을 아끼는 듯 경계를 놓지 않는 눈빛.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강해져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무너질 시간은 없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대가 내가 다 되찾을 거다. 도윤이랑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남았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문 하나를 완전히 닫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새로운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이겨낼 것이다. 도윤을 위해, 나를 위해. 다음 날 오전, 나는 미국에 있는 서연의 사촌 오빠, 최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연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집 임대 계약을 도와줬던 인물이었다. 영훈 형, 나 하준이야. 하준이야. 무슨 일이야?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이가 불륜했어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봤고, 도윤이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이야 정말이야? 영상도 있고. 내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이혼할 거예요. 무조건. 영훈 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을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는 알처럼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택배 알림이 있어 무심코 고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나의 움직임이 멈췄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낯익은 실루엣, 익숙해서 잊고 싶었던 얼굴. 그 사람은 연주였다. 한 달 전 내가 도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온 이후 그녀와 다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연락 한 통 없던 그녀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연주가 아니었다. 가지런히 다듬었던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또렷하던 눈매엔 짙은 피로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먼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하게 유지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문을 열기까지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왜 왔어? 연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준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원룸 계약도 끝났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오빠가 알아봐줬다더니 진짜 계약을 끊었어. 그녀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차마 연민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서류였다. 몇 번이고 읽고 변호사와 함께 점검했던 그 문서.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거 서명해. 소송은 이미 시작됐어. 너랑 나 이제 끝이야. 연주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았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하준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녀는 문턱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제발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윤이 때문에 더 용서 못해. 내가 한 짓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아? 그녀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조차 내게는 이젠 낯설기만 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어. 너희 아버지 내 얼굴 다시는 안 본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새파래졌다. 그녀의 부모는 전형적인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다. 내가 불륜 사실을 알리자마자 그들은 격분했고 딸의 이름을 집안에서 지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너를 믿을 이유도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도 완전히 닫혔다. 나는 복도를 지나 도윤이 있는 방 앞에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를 확인하며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아빠가 너만은 꼭 지킬게. 그녀를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진 순간이었다. 나는 더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다. 그 종이 위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이 집에서 흘린 내 아들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이 때문이야.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눈동자는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떨렸고 한 손으론 서류를 쥐며 다른 손으론 무릎을 짚고 있었다. 나는 다시 냉정하게 말했다.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다 공개할 거야. 영상도 제출할 거고 도윤이가 직접 찍은 그 영상 법정에서도 그대로 틀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온몸을 움찔했다. 그 순간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온 얼굴에 드러났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모습은 마치 부서지는 탑의 마지막 흔들림처럼 보였다. 나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회수하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너랑 나 끝이야. 도윤이도 너 안 만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인 채 낡은 여행 가방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현관을 나섰다. 신발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사라졌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묵직한 여운처럼 내 가슴에 남았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천천히 도윤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살짝 열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아래 도윤의 어깨는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윤아, 괜찮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잠시 후 나직이 물었다. 엄마 왔었어요?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응. 잠깐. 근데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다. 손에 쥔 펜을 놓지 않은 채 눈빛만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등을 토닥이고 방을 나왔다. 그 작은 등을 지나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이 아이만을 지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며칠 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에 다다랐다. 연주는 끝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내가 준비한 증거와 변호사의 전략은 충분했고 반박할 여지는 없었다. 법원은 도윤의 단독 양육권을 나에게 주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다. 가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아들은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의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 부자의 일상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도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방과 후에는 농구를 하거나 가끔 친구들과 학원 앞에서 떡볶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한강을 걸었다. 때론 등산을 하며 때론 영화관을 찾기도 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의 미소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어느 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장난을 던지는 날도 생겼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마저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그 문 앞에서 결심한 내 다짐은 이제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도윤의 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긴 하루를 마치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나는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그 소리는 아직 이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 평온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은은하게 아파트 유리창에 번져 있었다. 그 수많은 조명이 마치 나와 도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어두운 밤인데도 묘하게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 너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 그 말은 더 이상 복수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현실의 문장.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좁고 허름한 원룸 한 구석에서 이연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새벽 5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고단한 삶의 리듬에 길들여진 듯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낡은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따라 움직였고 천장에 피어오른 곰팡이 자국은 그 자체로 이 공간의 지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햇살도 따뜻함도 희망도 없었다. 단지 숨기에도 벅찬 냄새와 습기,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기억만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이연주는 조용히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을 피하고 싶었다. 칙칙한 피부,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 쓸쓸하게 마른 어깨. 몇 달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으며 찍었던 사진 속 그 여자가 정말 나였을까? 이게 나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이고 곧 이어나온 깊은 한숨이 거울에 닿아 흐려졌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하루 12시간을 서 있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고통이었다. 6시가 되자 식당 뒷골목에서 상추와 고추를 다듬는 일이 시작되었다.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어갔고 손등은 갈라져 따가웠다. 그때 주방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연주 씨, 빨리빨리 좀 해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내 금방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눈동자 속 어딘가엔 꺼지지 않는 자괴감이 남아 있었다. 미국 시절 아들의 학교에서 교사들과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던 자신을 떠올리면 지금의 삶이 더욱 비현실적이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식당은 시장 상인과 회사원들로 붐볐다. 그녀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조심스레 매만지고 뜨거운 국밥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아줌마, 김치 더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연주 씨라고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아줌마라 불리고 있다는 현실이 선명히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 짧은 회신 속에 억눌린 울음이 담겼다. 주방 한켠에서 숨을 고르며 이연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도윤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농구공을 들고 웃고 있는 아들. 사진 속 그 웃음은 여전히 밝았고 그녀와 아무런 연결도 없는 듯 보였다.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입력했다. 도윤아, 엄마야, 잘 지내지?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 그녀는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5분, 10분, 20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울음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고
그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가득 채워갔다. 아무도 듣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도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도 켜지 않은 거실, 소박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식사 시간. 나는 아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아, 아빠는 너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끝이 아닌 시작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차가운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은 나는 손에 작은 공책을 쥐고 있었다. 몇 줄 되지도 않는 문장을 수없이 다시 쓰고 지우며 나는 그 아이를 떠올렸다. 주여가, 엄마가 잘못했어. 너만 행복하면 돼.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하지만 결국 그 편지는 봉투에 담기지 않았다. 내 손은 보내기엔 너무 떨리고 마음은 아직도 무너진 채였다. 하준과 모든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 전했을 때 나는 그 통화 하나로 모든 다리를 끊어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부서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등 돌렸다. 한때 내게 언니, 친구야라며 웃으며 연락해오던 이들조차 이제는 한 줄의 안부조차 없다. 모두가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고 나를 버릴 이유를 충분히 가진 셈이었다. 식당에서는 그나마 내가 설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겨울이 오자 가게 일손이 줄었고 나는 주당 30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집주인에게 월세 유예를 부탁했다. 집주인은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 나자 나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밤을 견뎌야 했다. 이불을 두른 채 무릎을 안고 앉아 있으면 손끝이 저려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눈빛. 실망과 상처, 분노가 뒤섞였던 그날의 도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빠 곁에서 무사할까?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정말로 날 지워버렸을까? 내 아들 날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이며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벌레처럼 꿈틀대는 죄책감은 날마다 내 숨을 막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있었다. 살아야 했다. 내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지은 죄를 내 두 눈으로 끝까지 봐야 한다는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벌이라면 나는 받아야 했다. 이것이 내 벌이었다. 쉬는 시간, 나는 식당 뒷골목 벤치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낮은 빌딩 사이로 비친 회색 하늘. 빛도 없고 색도 없는 그 풍경이 왠지 나 같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외로움.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날 LA에서 그 사람의 다정한 말투가 텅 빈 밤의 공허함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내 삶을 산산이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망가뜨렸고 내 아이의 마음을 찢었고 내 남편의 믿음을 배신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밤이면 원룸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 바람에 흔들리는 전깃줄, 그 속에 내 그림자 하나가 흔들린다. 그림자처럼 나는 존재하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일도 식당은 문을 열고 나는 상추를 씻고 고추를 다듬고 쟁반을 들고 다닐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이 삶의 끝에서 누군가가, 아니, 도윤이가 언젠가 한 번이라도 날 떠올려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나는 또 내일을 살아낸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했던 가정, 믿었던 사랑, 그리고 지켜야 했던 아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남편이었고 연주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그리고 도윤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함께 키우며 누구보다 평범한 가정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라는 이름 안에는 너무 많은 외로움과 침묵이 숨어 있었다. 외로움은 때로 유혹보다 더 강하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흔들림이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도 한다. 연주는 그 파도에 휩쓸렸고 나는 그 파도의 잔해 속에서 아이를 안고 다시 걸어야 했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도윤이가 자신이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그것을 내게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진실, 그 무게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울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도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심지어 연주에게조차 마지막 자비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용서와 구원은 늘 늦게 온다. 연주는 모든 걸 잃고 철저하게 고립된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삶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이라면 그녀는 지금 그 벌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나 복수극이 아니다. 사랑이 어떻게 상처로 바뀌는지, 가정이라는 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내가, 한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의 삶을 끝까지 지켜냈는지를 증명해내는 기록이다. 우리는 끝났지만 아이는 살아야 하니까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 어쩌면 진짜 용서는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